안녕하세요. 뇌과학 박사 장동선입니다. 잠이 드는 뇌과학 시리즈, 잠드네 시리즈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사실 오늘은요, 제가 정말 처음부터 이 시리즈 진행할 때 꼭 하고 싶었던 바를 이뤘어요. 보시는 바와 같이 정말로 침대에 이렇게 앉아서 잠이 드는 뇌과학 시리즈를 진행할 수 있게 됐는데요. 오늘 영상은 수면 전문 브랜드 시몬스와 함께 합니다. 제가 오늘 책을 읽어드릴 이 침대,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매트리스는 다름 아닌 에디슨 매트리스입니다. 재미있는 거는 발명가 토머스 에디슨이 실제로 시몬스 침대에서 잤다라고 하는 기록이 남아있는 거죠. 사실 토머스 에디슨은 잠을 아끼는 사람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서너 시간만 자도 충분하다고 생각했고 잠은 사치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그러한 에디슨조차도 절대 타협하지 않았던 것은 잠을 자는 시간 동안에 얼마나 잘 숙면을 취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서너 시간을 자더라도 푹 잘 잘 수 있으면, 숙면을 취할 수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했던 에디슨이었던 만큼 자는 동안의 편안함은 굉장히 많이 챙겼겠죠. 그래서 그 에디슨이 잠을 잘 자기 위해서 골랐던 침대가 시몬스 침대라고도 하는데요. 그건 바로 시몬스 침대가 최고의 숙면을 제공할 수 있는 편안한 환경을 디자인하는데 많은 심혈을 기울여 왔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으로 여기에 앉아서 여러분에게 당신이 잠든 사이의 뇌과학 책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책을 읽으면 항상 목차부터 읽고요. 또 서문을 읽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 책의 서문은 이렇게 시작해요. 매일 밤 당신의 머릿속에서 펼쳐지는 경이로운 세계. 우리는 대체 왜, 그리고 어떻게 꿈을 꾸는 것일까? 그리고 그 꿈은 정말 의미가 있는 것일까? 물론 이 질문을 던진 건 나뿐만은 아니다. 꿈을 신의 신성한 예언이라고 믿었던 고대 이집트인과 아리스토텔레스부터 찰스 디킨스, 시인이자 인권운동가인 마야 안젤루, 크리스토퍼 놀런 감독과 넬슨 만델라 전 대통령, 그리고 브루클린의 래퍼 노토리어스 B.I.G에 이르기까지 꿈은 수많은 사상가들의 관심을 사로잡았고 발명과 예술, 의학과 심리학, 종교와 철학에 영감을 불어넣어 왔다. 또한 많은 이들이 꿈을 신이나 우리 영혼의 잠재의식, 천사 혹은 악마가 보내온 징조 또는 메시지로 여겼다. 꿈은 결혼이나 거래를 성사시키기도 하고 노래 가사나 과학적 혁신에 영감을 주기도 하며 군사적 침략이나 신경쇠약을 일으키는 등 인간의 삶과 세상의 흐름을 바꿔왔다. 꿈은 너무나 현실적이면서 동시에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인류의 문명사와 함께 뇌과학이 거듭 발전하고 있는 오늘까지도 우리는 꿈의 매력에 쉽게 빠져들고 만다. 나는 이 책에서 뇌과학과 신경과학, 심리학을 토대로 당신이 자기 자신과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꿈이 생생한 그림처럼 보여준다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꿈은 단언컨대 우리의 본성, 관심사, 그리고 가장 심오한 고민을 담고 있다. 오늘날 꿈이라는 단어는 현실에서 이루고자 하는 야망이나 이상을 뜻하기도 하고 자는 동안 머릿속에 펼쳐지는 생생한 이야기를 의미하기도 하는 등 다양한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런 해석을 뒷받침하듯 신경과학에서도 깨어있을 때와 수면 중인 상태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다고 본다. 왜냐하면 꿈속에서 우리는 마치 깨어있을 때처럼 문제를 해결하고 악기나 언어 혹은 춤을 배우기도 하며 건강 상태에 대한 단서를 얻고 미래를 예견하기도 하는 등 현실 속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받기 때문이다. 비록 꿈에서 깨면 그 내용을 전부 잊어버린다고 하더라도 말이다. 이처럼 꿈은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형성하고 일상에 영향을 미친다. 앞으로 우리는 꿈이라는 현상이 어떤 메커니즘으로 일어났는지, 그리고 꿈을 꾸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얽힌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살펴볼 것이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고 숨겨진 욕망을 드러내기도 하며 현실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힌트를 제공하는 무한한 가능성의 세계, 꿈속으로 당신을 초대한다. 야, 벌써 서문만 읽었는데도 흥미진진하지 않나요?
굉장히 이 책을 읽어보고 싶게 만드는 그러한 서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저도 굉장히 공감했던 게 제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늘 똑같이 꾸는 꿈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세상에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장소인데 반복적으로 정말 수백 번, 수천 번 나타나는 특별한 장소들이 있고 꿈속에서만 만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이 꿈을 꾸기 시작한 게 대략 5살, 6살 무렵이라고 한다면 벌써 40년 가까이 꿈속에서만 갈 수 있는 나만의 특별한 장소들이 존재한다는 게 신비롭게 느껴지기도 했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지몽이라고 부르는 꿈속에서 미래를 예측하게 해주는 현상, 또는 너무너무 무서워서 그 꿈을 꾸면은 정말 도망가고 싶고 그 꿈이 무서워서 잠들기 싫을 정도로 그런 무서운 악몽들도 존재하는데, 그 악몽이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도 이 책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의 뇌과학, 수면의 뇌과학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살펴봤지만 꿈이라는 현상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춰서 꿈이 대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 뇌과학적으로는 우리가 꿈을 꾼 이유가 뭘까? 그리고 정말로 수천 년 전부터 인류가 믿어왔던 어떤 예지몽이나 꿈을 해석함으로써 삶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사실일까? 아니면 그중 일부라도 과학적으로 설명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이 책은 벌써 시작하기도 전에 던지고 있습니다. 이번 책을 읽으면서는요, 책 전체를 쭉 읽어드리지 않으려고 해요. 책에서 제가 흥미롭다고 생각했던 파트들만 발췌해서 읽으려고 하는데요. 1장, 꿈과 진화, 당신이 꿈을 꾸는 이유 파트에서는 바로 이 단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꿈은 무엇으로 만들어지는가? 꿈은 정신활동의 한 형태이지만 시각, 청각, 후각, 촉각과 같은 외부 자극에 의해 촉발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자연스럽게 생겨난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이를 이해하기 위해 생각의 기본 구성 요소이자 신경세포인 뉴런부터 시작해서 뇌를 자세하게 들여다보자. 자신이 아예 꿈을 꾸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실제로는 기억하지 못하는 것일 뿐 사실상 모든 사람이 꿈을 꾼다. 또한 꿈을 꾸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만약 잠이 부족하다면 우리는 잠들자마자 가장 먼저 꿈을 꾸게 되고, 잠이 충분해도 꿈이 부족하다면 잠든 후 바로 꿈을 꾸기 시작한다. 심지어 수면이 불가능한 경우에 생생한 꿈을 경험하기도 하는데, 치명적인 희귀 유전 질환으로 잠에 들지 못하는 Fatal Familial Insomnia, 치명적 가족성 불면증을 가진 환자들이 대표적인 예다. 이들은 꿈에 대한 욕구가 너무 강한 나머지 낮 시간에 꿈을 꾸기도 한다. 과거의 꿈 연구자들은 수십 년 동안 꿈이 수면 주기 중 REM 수면, 그러니까 Rapid Eye Movement, 자율신경성 활동이 불규칙적인 수면의 단계로 안구가 신속하게 움직이는 그 수면 단계, 그러니까 REM 수면 단계에만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판단해 여기에 초점을 맞춰 꿈 연구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연구자들은 우리가 하루 2시간 정도를 꿈을 꾸며 보내고 이는 곧 인생의 약 12분의 1 정도를 꿈속에서 보내고 있는 것이라 결론지었다. 또 근래의 꿈 연구자들은 REM 수면 단계에서만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사실 수면의 모든 단계에서 꿈을 꾸는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새로 발견하기도 했죠. 건강한 삶을 위한 수면의 중요성이 주목받고 있는 요즘, 이런 연구 결과들을 보게 되면 어쩌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잠이 아니라 꿈을 꾸는 시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고 책의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꿈의 이야기를 하면서 REM 수면 얘기도 나왔지만 꿈꾸는 동안 몸이 마비되는 현상이 있고, 또 뇌의 수행 네트워크, 그러니까 집행 네트워크라고 불리는 영역이 꺼지는 현상 얘기하고 있고, 또 꿈꾸는 동안에는 우리가 외부 감각을 차단하고 내부에서 올라오는 내면의 감각들에 우리의 주의가 향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책에서 하고 있어요. 흥미로운 거는 꿈을 만들어내는 것은 상상력 네트워크라는 얘기도 하고 있는데, 상상력 네트워크는 꿈이라는 경험의 핵심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눈을 감고 있어도 볼 수 있는데 실제로 꿈을 꾸는 사람의 눈에 밝은 빛을 비추면 눈을 뜨지 않았음에도 눈부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꿈을 꾸는 것은 마치 어두운 극장에서 영화를 보는 것과 같다고도 볼 수 있고, 고대 그리스인들이 꿈을 경험할 때 꿈을 꾼다가 아니라 꿈을 본다라고 표현하는 것도 이 때문일 거라고 저자는 얘기하고 있죠. 상상력 네트워크가 활성화되면 생각이 즉흥적으로 떠오른다.
패트리 접시 위에 놓인 뉴런 덩어리가 아무런 외부 자극 없이도 전기 활동으로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꿈꾸는 뇌는 주변 세계와 거의 차단된 상태에서도 정기적 활동으로 살아 움직인다. 이 때문에 상상력 네트워크를 뇌의 암흑 에너지에 비유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이건 물리학 용어인데 우주를 가속 팽창시키기 위해 전 우주에 걸쳐 분포할 것으로 추정되는 가상의 에너지, 이걸 암흑 에너지라고 하는데 상상력 네트워크가 일종의 뇌 안의 암흑 에너지와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버드 의대의 정신의학 교수인 에드워드 페이스 셔트는 상상력 네트워크야말로 기억, 인물, 지식, 감정을 일관된 이야기로 이어주는 진정한 스토리텔링 기관이라고 설명했다. 상상력 네트워크가 만드는 자유분방한 이야기는 무에서 창조된 것이지만 심오한 의미를 내포한다. 인간의 뇌는 자신의 기억과 현실 사이에 괴리가 있을 때 그 간극을 메우기 위해 스스로 이야기를 만들어낸다. 특정 유형의 부분 기억상실증 환자들도 이와 비슷한 행동을 보이는데 그들은 기억나지 않는 일과 관련된 질문을 받으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하기보다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지어낸다. 알츠하이머병 환자들도 가끔 이런 행동을 보이곤 하는데 이 역시도 상상력 네트워크가 가진 힘이며 그 덕분에 꿈속의 줄거리도 매끄럽게 흘러간다. 우리는 스스로 꿈을 만들어내긴 하지만 꿈속의 일들을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꿈의 감독이라기보다는 배우에 가깝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히 꿈과 분리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스스로 제어할 수 없는 자동차의 운전석에 앉아 있는 것과 비슷하다. 우리는 여전히 꿈속에서 주인공을 연기하며 꿈속의 경험에 푹 빠져 있지만 꿈이 어디로 향하는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의식적으로 조종하지 않을 뿐이다. 꿈을 꿀 때 신기한 것 중 한 가지는 꿈속에서 나라는 존재가 완전히 형상화되어 다른 인물들과는 별개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현실의 나와 꿈속의 내가 완벽히 동일하다는 것은 아니다. 꿈속의 나는 현실에서보다 젊을 수도 있고 나이가 많을 수도 있으며 심지어 성별이 달라지기도 한다. 또한 꿈속에서는 자신을 꿈속의 인물들과 동떨어진 독특한 존재라고 느끼기도 한다. 이렇듯 꿈속 자아는 여러 가지 기억을 넘나들며 만들어지는 꿈의 서사 안에서 움직이고 반응한다. 꿈의 세상이 보여주는 기상천외한 연출 속에서 우리는 깨어있을 때보다 더 강하거나 약한 혹은 더 적극적이거나 더 소극적인 존재로 행동하기도 한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깨어있는 자아와 꿈속의 자아, 여러 가지의 자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자, 책에서 재밌는 이야기가 몇 개 나오는데요. 가장 재밌게 봤던 파트는 꿈에도 규칙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어떤 꿈을 꿨는지 그 꿈을 꾼 사람들의 어떤 성별, 나이 또는 국적에 따라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꾸는 꿈들을 분류한 학자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꿈들을 쭉 살펴봤더니 일반적으로 우리가 꾸게 되는 꿈들의 규칙이 있다는 거예요. 꿈에도 규칙이 있다. 꿈의 야성적이고 자유분방한 특성상 꿈은 늘 우리를 터무니없는 상황과 비합리적인 시간, 장소로 이동시킨다. 하지만 꿈에도 나름의 한계가 있다. 즉 일종의 규칙이 있다는 뜻이다. 상상력 네트워크는 꿈을 꿀 때 우리의 마음을 자유롭게 해방시키지만 꿈이 한없이 무작위적인 것은 아니다. 꿈의 범위를 한 명의 꿈에서 만 명의 꿈으로, 더 나아가 고대에서부터 시작된 수천, 수만 개의 꿈의 기록들로 확대하면 그 사이 숨어있는 꿈의 규칙이 드러난다. 인류의 일상과 삶의 방식은 크게 변화했지만 꿈의 내용은 오랜 세월 동안 거의 변화하지 않았다. 오늘날 우리가 흔히 꾸는 꿈은 파라오 시대의 이집트나 카이사르 시대의 로마 사람들이 꾸는 꿈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뜻이다. 1800여 년 전 중국의 수면장애에 대한 기록에는 날아다니는 꿈, 떨어지는 꿈, 야경증, 자다가 갑자기 깨어 비명을 지르는 등 공황 상태를 보이는 질환에 대한 내용들이 적혀 있다. 이 꿈들 어딘가 익숙하지 않은가? 1950년대에 일본과 미국의 대학생들을 상대로 이루어진 설문조사의 결과도 꿈들이 서로 얼마나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두 나라의 학생들에게 이런 꿈을 꿔본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과 함께 수영하는 꿈, 벌거벗고 있는 꿈, 산채로 묻히는 꿈 등 다양한 꿈 소재의 목록을 제시했다.
그 결과 지구 반바퀴 떨어진 두 나라 학생들의 대답은 놀라울 정도로 비슷했다. 먼저 일본 학생들이 경험한 상위 5가지 꿈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공격당하거나 쫓기는 꿈,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꿈, 어떤 일을 몇 번이고 반복하는 꿈, 학교나 선생님, 공부에 대한 꿈, 공포로 몸이 얼어붙는 꿈. 미국 학생들의 상위 5가지 꿈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꿈, 공격당하거나 쫓기는 꿈, 어떤 일을 몇 번이고 반복하는 꿈, 학교나 선생님, 공부에 대한 꿈, 성적 경험에 대한 꿈. 일본 학생들 대답에서는 성적 경험에 대한 꿈이 6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50년 후 중국과 독일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비슷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이 두 나라의 학생들도 놀라울 정도로 비슷한 대답을 내놓았다. 중국 학생들의 상위 5가지 꿈의 내용은 이랬다. 학교나 선생님, 공부에 대한 꿈, 공격당하거나 쫓기는 꿈,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꿈, 기차를 놓치는 등 무언가에 지각하는 꿈, 시험에서 떨어지는 꿈. 독일 학생들의 경우는 다음과 같았다. 학교나 선생님, 공부에 대한 꿈, 공격당하거나 쫓기는 꿈, 성적 경험에 대한 꿈,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꿈, 기차를 놓치는 등 무언가에 지각하는 꿈. 굉장히 흥미로운 게 중국과 일본, 미국과 독일의 공통점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공통적으로 아시아 학생들은 시험에서 떨어지거나 학교 선생님 공부에 대한 꿈을 많이 꾸는 것 같고요. 독일이나 미국의 학생들은 상위 5가지 꿈 안에 야한 꿈, 성적 경험에 대한 꿈이 꼭 등장을 하네요. 아무래도 조금 더 성적으로 자유분방한 나라에서 이러한 꿈을 많이 꾸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는데 흥미로운 거는 상위 5가지 카테고리를 보게 되면 네 나라가 굉장히 비슷하다는 거죠. 어떻게 서로 다른 나라에서 반세기 간격으로 실시된 꿈 설문조사가 이렇게 비슷한 결과를 낳을 수 있었을까? 이는 어쩌면 사람들이 겪는 일상적 경험과 연관이 있을 수 있다. 미국, 일본, 독일, 중국은 모두 현대 산업사회로 서로 비슷한 꿈을 꿀 만큼 살아온 삶의 모습이 유사했을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시대가 아닌 선주민 문화권에 사는 사람들의 꿈은 어떨까? 1960년대와 1970년대의 인류학자들이 이에 대해 조사한 연구가 있다. 이들은 호주의 이르요론트 부족, 멕시코의 사포텍 부족, 브라질의 메이나쿠 부족과 같은 선주민들의 꿈에 대한 기록을 수집하여 공격성, 수동성, 성적 내용과 같은 꿈의 주제를 분석했다. 이를 미국인들의 꿈의 특성과 비교한 결과 선주민 문화권의 사람들과 미국인들의 삶의 경험에 엄청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제는 대부분 일치한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예를 들어 선주민 문화권과 미국의 꿈 기록을 보면 남성은 다른 남성에 대한 꿈을 많이 꾸는 반면 여성은 남성과 여성에 대한 꿈을 거의 비슷한 빈도로 꾸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두 비교 집단 모두 남성과 여성 관계없이 꿈에서 가해자가 되기보다는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더 높았으며 성적인 꿈이 10% 미만이었던 것도 일치했다. 이렇듯 우리는 어떤 언어를 사용하든 사는 곳이 도시이든 시골이든 선진국이든 개발도상국이든 또 분화 지위와도 관계없이 전 세계적으로 매우 유사한 꿈을 꾼다. 이처럼 시간과 장소를 초월한 꿈의 연속성에 비추어 볼 때 꿈의 특징과 내용은 문화, 지리, 언어의 차이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신경생물학적이자 진화적 기능으로서 우리의 DNA에 내재되어 있다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그러므로 앞으로 이 책을 읽는 동안 꿈은 신경생물학적 기원의 범위 안에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기 바란다. 즉, 꿈은 마치 마법처럼 보이긴 해도 일정한 경계를 가지고 있고 무한히 자유분방한 것은 아닌 것이다. 꿈은 꿈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규칙을 따른다. 예를 들어 꿈을 꾸는 동안 수학 능력은 별 쓸모가 없으며 읽기나 쓰기, 컴퓨터 사용과 같은 다른 인지 과정도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집행 네트워크, 엑세큐티브 네트워크가 관장하는 논리가 없는 상태에서도 이러한 인지 과정은 불가능에 가깝다. 예를 들어서 휴대전화가 말을 타는 꿈이나 사물이 사람으로 변하는 꿈 혹은 그 반대 꿈을 꾸는 경우는 거의 없다. 셰익스피어의 한여름밤의 꿈에서는 등장인물이 동물로 변하지만 꿈속에서 사람이 동물로 변신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꿈속에서 어떤 물체가 다른 물체로 변할 때는 기존의 형태와 비슷한 것으로 변할 가능성이 높고,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자전거로 변하거나 시내버스가 통학버스로 변하거나 혹은 집이 성으로 변하거나 어떤 집이 다른 집으로 변하는 시기다. 그러니까 꿈의 전개는 아마도 우리 뇌 안에 기억의 의미지도, 세만틱 맵을 따른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 의미지도란 우리가 세상을 구성하는 사람, 사물, 장소 등을 분류하는 방식이다. 우리 뇌 안의 의미지도를 포도송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다. 한 송이는 교통수단의 묶음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송이는 주거 형태의 묶음일 수도 있다. 꿈을 꾸는 동안 우리의 마음은 연상 과정을 통해 전개되면서 같은 포도송이, 비슷한 의미의 묶음에 머무르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한 교통수단이 다른 교통수단으로 바뀌고 한 유형의 주거지가 다른 유형의 주거지로 바뀌는 것이다. 이는 우리가 아는 한 인간이 꿈을 기록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아주 오랫동안 꿈이 따라온 방식이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꿈속에서 경험하는 스토리들 중에 가장 중요한 스토리는 어떤 스토리일까요? 인류의 역사 속에서 꿈에 관한 이야기가 놀라울 정도로 일관성을 유지해 온 것은 꿈이 감정과 인간관계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기 때문은 아닐까? 이렇게 인간관계, 사회적 관계에 초점이 맞춰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꿈이 정서적, 사회적 측면에 초점이 맞춰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1950년대 이후 우리의 삶을 급격히 변화시킨 기술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다라고 저자가 얘기하는 것도 흥미로웠어요. 그러니까 꿈에 대한 기록에 의외로 텔레비전, 컴퓨터, 인터넷, 스마트폰은 거의 등장하지 않고 디지털 생활이 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연구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지만 지금까지의 연구에 따르면 소셜미디어 중독도 꿈의 세계를 침범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물론 최신 연구에 따르면 이런 이야기는 있어요. 우리가 스마트폰을 끊임없이 보고 쇼폼을 보고 계속해서 콘텐츠를 소비하게 되면 우리의 상상력 네트워크를 덜 쓰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잠을 잘 때 이 상상력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꿈을 꾸는 것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얘기하는 연구들이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잠을 자면서 꿈을 잘 꿔야 되는데 상상력 네트워크를 자는 동안 잘 활용해야 되는데 너무 많은 쇼폼 영상이나 다양한 어떤 파편적인 정보들을 깨어있는 동안에 접하면서 상상하고 꿈꾸는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것이 수면 부족, 꿈을 잘 꾸지 못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의 정신건강이 안 좋아지는 쪽으로도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닌가라고 짐작하는 그러한 연구들도 나오고는 있는데 아직까지는 더 많이 살펴봐야 되는 영역이라고는 볼 수 있습니다. 꿈은 깨어있는 삶을 보여준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 자신의 외모는 물론 과거에 했던 일에 대한 기억, 미래에 되고 싶은 모습에 대한 생각 등을 가지고 있으며 각자 자신만의 신념과 가치관,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에 대한 취향이 있다. 이 모든 것이 한데 모여 나라는 세밀한 자화상이 만들어진다. 하지만 꿈속의 주인공으로서 당신은 어떤 모습인가? 깨어있을 때의 자화상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가? 20세기 중반 미국의 연구자 캘빈 헐과 로버트 밴 데 캐슬은 꿈을 각각의 구성 요소로 세분화하는 시스템을 개발했다. 이 기법은 꿈에 몇 명의 인물이 등장했는지를 파악하고 등장인물은 개인, 집단, 동물 중 무엇이었나? 성별은 무엇이었는가? 공격적인 내용의 꿈이었는가? 만약 그렇다면 꿈을 꾸는 나는 가해자였는가? 피해자였는가? 등의 여러 가지 질문을 통해 꿈의 세부적인 내용을 분석한다. 이들은 이 연구를 통해 꿈을 꾸는 사람이 거의 항상 그 꿈의 주인공이며 꿈에는 일반적으로 5명 정도의 인물이 등장하고 줄거리는 행운보다는 불행, 친절보다는 공격적인 방향으로 치우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연구자들은 우리가 매일 꾸는 꿈의 대부분이 기괴하고 별난 것이 아니라 일상의 평범한 내용임을 보여주었다. 꿈은 깨어있는 생활의 연속이라는 가설을 꿈의 연속성 가설이라고 한다. 연속성 가설은 꿈이 우리가 깨어있을 때의 삶을 완벽하게 반영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우리의 성격, 가치관, 욕구를 반영하며 깨어있을 때의 감정적인 집착과 관심사 또는 욕구와 이어진다고 말한다. 이 이론에 따르면 꿈의 70% 정도는 개인적인 관심사와 개념에 대한 구체화된 시뮬레이션에 해당한다고 한다. 회사에서 힘든 하루를 보낸 날 상사가 꿈에 나타나거나
사랑하는 가족이 세상을 떠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꿈에 나타난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우리가 일상의 요소가 꿈에 등장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직장에 다니며 아이를 키우는 여성들과 주로 집에 있는 전업주부 여성들을 비교한 연구에 따르면 직장에 다니는 엄마들이 전업주부인 엄마들보다 꿈에서 더 자주 불쾌한 감정을 겪고 더 많은 남성인물이 등장했으며 집이나 주거 환경이 등장하는 횟수는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꿈은 일상적인 삶과 전혀 다를 때도 많다. 꿈에는 일상과의 연속성만큼이나 불연속성도 함께 존재한다. 꿈속에 등장하는 일상은 대부분 왜곡되거나 맥락에서 벗어나 있는 경우가 많다. 결국 꿈이란 건 현실과 비현실을 섞어 만든 이상한 칵테일인 셈이다. 그렇다면 이 일상은 꿈에 얼마만큼 반영되고 있을까? 이를 알아보기 위해 연구자들이 한 실험을 진행했다. 이 실험에서 연구자들은 컬러 고글, 몰입형 비디오 게임 등 여러 가지 기술을 사용해 참가자들의 일상에 큰 변화를 주었다. 그리고 이 일상의 변화들이 꿈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살펴봤다. 짐작했겠지만 꿈이 바뀐 현실을 완벽하게 재현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 하지만 하루 종일 붉은색 고글을 착용한 사람들은 간혹 붉은색으로 꿈을 꿨고 꿈의 일부분만이 고글과 같은 색을 띠는 경우도 있었다. 세상이 거꾸로 뒤집혀 보이는 반전 고글을 착용했던 참가자들의 경우 꿈속 세상이 뒤집히지는 않았으나 일부 사물들이 뒤집어진 채로 등장하기도 했다. 몰입형 비디오 게임의 경우는 게임의 일부 요소들이 꿈에 등장하긴 했지만 게임을 그대로 재현한 꿈을 꾼 경우는 거의 없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람들은 각자의 고유한 꿈 패턴을 가지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꿈이 일상생활을 충실히 재현하는 것은 아니다. 캘빈 홀과 그의 동료는 도로시아라는 가명을 가진 한 미국 여성의 꿈 649개를 분석했다. 도로시아는 25살이었던 1912년부터 1965년에 7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자신이 꾼 꿈을 계속 일기장에 기록해왔다. 50년에 걸친 그녀의 꿈 일기에는 다음의 몇 가지 주제가 전체 꿈의 4분의 3에 달할 정도로 놀라운 빈도로 나타났다. 음식에 대한 꿈이나 먹는 꿈, 물건을 잃어버리는 꿈, 아주 작거나 어질러진 방에 있는 꿈, 혹은 다른 사람이 자신의 방을 침범하는 꿈, 어머니와 함께 있는 꿈, 화장실에 가는 꿈, 지각하는 꿈. 이렇게 꿈의 패턴은 수십 년간 놀라운 일관성을 보였다. 만약 당신이 도로시아의 꿈일기를 100개 정도 읽어본다면 내용만으로도 그것이 도로시아의 꿈인지 아닌지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꿈이 실제 삶에 대한 단서를 제공한 것은 아니다. 도로시아가 8남매 중 둘째였고 중국에서 활동하는 선교사 사이에서 태어났으며 13살에 미국으로 돌아왔고 38살에 심리학 박사학위를 받은 후 은퇴할 때까지 결혼하거나 아이를 낳지 않고 교직에 있었다는 사실을 꿈에서는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도로시아의 꿈을 통해 유추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정보는 그의 가치관이나 관심사들 뿐이다. 같은 이유로 연구자인 홀 자신도 환자들의 꿈으로 개개인의 성격과 특성을 파악하는 데는 어려움을 겪었다. 홀은 1963년에 에베레스트산 원정대로 나선 대원 17명의 꿈을 연구한 적이 있는데 그중 2명이 가장 인기 있고 심리적으로 성숙하며 최고의 리더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다. 홀이 예상했던 2명은 오히려 가장 인기가 없는 축이었고 미성숙했으며 사기를 진작시키거나 대원을 이끌기에 부족함이 많은 사람들이었다. 이후 홀은 꿈의 내용만을 가지고 원정대 대원들의 행동과 성격을 판단하려고 했던 것이 엄청난 오판이었음을 깨달았다고 기록했다. 홀의 오판은 깨어있는 현실을 반영하는 데 있어서 꿈의 한계를 보여줬다. 즉 꿈은 현실의 왜곡된 거울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 다음 파트가 정재승 교수님이 가장 좋아했던 파트라고 합니다. 인간은 꿈을 꾸기 위해 진화했다. 꿈은 경험상 무작위로 발생하는 것처럼 보인다. 마치 카드 뭉치에서 카드를 한 장씩 뽑아낸 것처럼 무작위적인 이미지와 기억, 인물, 행동들이 연속해서 이어지니 말이다. 혹시 꿈이라는 건 마치 엔진의 소음처럼 수면 중에 일어나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부산물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하지만 계속 설명했듯 꿈은 무작위적이지 않다. 그리고 이를 알아챌 수 있는 몇 가지 근거가 있는데 그 중 하나는 같은 꿈을 반복적으로 꾸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다. 만약 꿈이 무작위적이라면
같은 꿈을 2번 꿀 확률은 극히 낮을 것이고 2번 이상 같은 꿈을 꾼다는 것은 아예 불가능할 것이다. 그 다음으로는 한밤중에 깼다가 다시 잠들었을 때 같은 꿈을 다시 꾸는 사람들도 있다. 꿈이 정말 무작위적이라면 이 또한 불가능할 것이다. 저도 거의 한 달에 걸쳐서 하나의 꿈을 쭉 이어서 꿨던 적이 있어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 꿈의 내용을 하나의 소설로 적어보려고 끄적이기도 했었는데 전날 꿨던 꿈을 다음날 잠이 들면 이어서 꾸는 거예요. 굉장히 신기했던 기억입니다. 이처럼 꿈에는 의미가 있으며 나는 우리가 꿈을 꾸기 위해 진화했다고 믿는다. 진화는 생존에 유리한 특성들을 유지한다. 따라서 너무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거나 맹수에게 노출되는 쉬운 특성처럼 뚜렷한 이득이 없는 특성들은 진화의 과정에서 소멸되기 마련이다. 그런데 꿈은 이 2가지 모두에 해당한다. 꿈을 꾸는 동안에 우리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외부 공격에 취약해지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왜 꿈을 꿀까? 넘어지고 이가 빠지며 파트너를 두고 바람을 피우는 등 자기에게만 보이는 기괴하고 이상한 이야기가 대체 왜 한밤중에 우리 마음속에서 펼쳐지는 것일까? 우리가 수년 혹은 수십 년 동안 꿈을 꾸면서 얻는 생물학적 또는 행동적 이점은 과연 무엇일까? 이 질문은 실제로 많은 이론을 탄생시켰다. 예를 들어 우리 대부분은 누군가에게 쫓기는 꿈을 꿀 때가 있는데 이는 꿈이 일종의 위협에 대한 리허설이며 안전한 방법으로 위협을 인식하고 대응하기 위한 연습이라는 이론이 있다. 이 이론에 따르면 꿈은 다양한 반응을 시험해보고 그 결과를 상상할 수 있는 가상, 시뮬레이션과 같다. 그렇다면 꿈속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현실의 위협을 더 잘 관리할 수 있을까? 파리 소르본 대학교의 신경과 교수인 이사벨 아르놀프는 학생들에게 위협 리허설의 현대판이라고 할 수 있는 의대 입학시험 전날 밤의 꿈에 대해서 물었다. 그 결과 시험에 관한 꿈을 꾼 경우가 많았고 4분의 3 이상이 악몽을 꿨다고 대답했다. 그들이 꾼 꿈의 내용은 평화롭게 잠에서 깼는데 시험 시간에 늦은 걸 확인하고는 엄청 당황하다가 결국 시험을 보지 못하고 대학 입시에서 떨어지는 꿈처럼 누구나 떠올릴 만한 내용이었다. 다른 학생들은 시험 직전에 안경이 깨지는 꿈, 몇몇 페이지가 누락된 시험지를 받는 꿈, 필기 시험인데 답안을 쓸 종이가 없는 꿈, 반대 방향 기차를 탄 바람에 시험을 놓치는 꿈 등을 꾸었다고 얘기했다. 흥미롭게도 시험에 대한 꿈을 자주 꾸는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시험에서 약 20% 더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 잠을 더 많이 자는 것이 더 좋은 결과로 이어지거나 시험 전 불안감이 높은 것이 더 낮은 점수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었다. 이를 두고 아르놀프 교수는 스트레스 받는 부정적인 상황을 꿈속에서 시뮬레이션한 덕분에 학생들이 도움을 받았다라고 결론지었다. 또한 꿈이 서류를 깜빡하는 것처럼 현실 가능성이 있는 상황부터 급작스럽게 비행기를 타야지만 시험장에 갈 수 있는 등 현실에서는 말도 안 되는 상황까지 꿈속에 등장하는 시나리오들이 마치 현실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문제 상황에 대한 일종의 체크리스트 역할을 하는 것 같다고 결론 지었다. 만약 이러한 위험 시뮬레이션이 우리가 꿈을 꾸는 이유라면 모든 꿈에 가상의 위협이 포함되어야 할 테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꿈의 줄거리는 다양하며 우리는 꿈속에서 두려움 외에도 많은 감정을 경험한다. 그러니 꿈에는 분명 다른 진화적 이점이 있을 것이다. 꿈의 진화적 이점을 설명하는 또 다른 이론은 꿈이 일종의 밤의 상담사처럼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감정을 소화하고 처리하는 데 도움을 주는 치료적 가치를 갖고 있다고 주장한다. 많은 사람이 지각을 하거나 옷을 갖춰 입지 못하고 알몸으로 공공장소에 나타나는 등 당혹스러운 꿈을 꾸는데 이러한 꿈은 일상을 살아가는 데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이런 꿈을 꾼 다음 날 아침은 정서적으로 민감해질 수 있는 경험에 대한 공포 반응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꿈의 치료적 가치를 설명하는 예시는 이혼하려는 부부의 꿈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시카고의 러쉬 대학교 의료센터 신경과학대학원의 로즐린드 카트라이트는 꿈만으로도 이혼 후 우울증에서 회복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우울증에서 회복된 사람들은 옛 기억과 새 기억이 섞인 복잡한 줄거리에 더 극적인 꿈을 꾸는 경향이 있었다. 카트라이트는 최근 이혼한 실험 참가자들이 이런 꿈을 꾸면서 전 배우자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하고 있는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꿈속에서 깨어있을 때의 나쁜 감정이 완화되고
사물을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새롭게 시작할 준비를 한다는 것이다. 즉 이혼한 부부가 서로에 대한 꿈을 꾸는 정도는 그들이 얼마나 부정적인 감정을 잘 극복하고 있는지와 관련이 있는 셈이다. 꿈은 다양한 인간관계 시나리오를 실험해보는 수단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 꿈은 온갖 종류의 사회적 상황을 시각화해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꿈은 현실적이든 비현실적이든 엄청나게 다양한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으며 우리는 꿈속에서 각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상상한다. 텍사스 베일러 대학교의 생물의학 인류학자인 마크 플린이 꿈을 인간의 초능력이라고 불렀을 정도로 꿈은 사회적 시나리오를 구성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얼마나 잘 교류하는지는 집단에 적응하고 짝을 찾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진화의 관점에서 볼 때 아주 중요하다. 꿈의 진화적 이점을 설명하는 또 다른 이론은 꿈이 수면 중에도 뇌를 조정하고 준비 상태를 유지한다는 것이다. 인간의 뇌처럼 움직이는 기계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컴퓨터 과학자들이 직면하는 과제들은 꿈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이점에 대한 단서가 되어주기도 한다. 예를 들어서 얼굴 인식 소프트웨어는 내가 보고 있는 사람이 나에게 익숙한 사람인지 판단하는 데 필요한 신경망의 시각 정보 처리 과정을 인공적으로 구현한 것이다. 그런데 한 이론에 따르면 꿈의 진화적 이점 중에 하나는 꿈에 수반되는 정신적 활동이 일종의 점화용 불꽃처럼 작용해서 이 신경망을 미세하게 조율해 준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잠에서 깨어나면 뇌는 빠르게 각성하고 일상에 몰입할 수 있게 된다. 어쩌면 미래에 인공지능을 트레이닝하기 위해서 꿈꾸는 인공지능을 만들어내게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상상을 하게 되는데요. 꿈이라는 것이 우리 인간의 뇌가 가지고 있는 여러 능력을 발휘하는 데 이토록 중요하다면 인간의 뇌를 본따서 만들어지는 인공지능들이 어느 순간은 우리처럼 꿈을 꾸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꿈을 꾸는 능력이 있어야만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는 인공지능을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상상도 해보게 됩니다. 꿈은 하나의 이유만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책의 1장의 마지막 파트에서는 얘기하는데요. 실제로 꿈을 설명하는 다양한 이론들이 존재합니다. 어떤 이론들은 요즘 우리가 트레이닝하고 있는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우리 뇌를 설명하려는 이론들, 이런 것들도 있고요. 우리가 불안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을 소화하고 처리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위협을 시뮬레이션해서 피해가는 데도 도움이 되고, 발달 과정에서 타인과 나를 분리해서 나만의 세상을 만들어가는 데도 도움이 되고, 또 스스로가 누구이고 어떤 삶을 원하는지 찾아가는 데도 도움이 되고, 그러니까 꿈이 가지고 있는 이점이 진화생물학적으로 봤을 때도 엄청나게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 하나의 이론만으로 꿈이 왜 존재하는지를 완벽하게 설명하지는 못한다라고 결론 짓고 있습니다. 자, 이제 2장으로 넘어가는데요. 2장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꿈과 공포, 당신에겐 악몽이 필요하다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대체 악몽은 왜 꾸는 걸까요? 그리고 악몽이 우리 뇌에 미치는 영향, 심지어 어떤 긍정적인 영향들이 있는지 악몽과 관련된 이야기를 다뤄보겠습니다. 꿈과 공포, 당신에겐 악몽이 필요하다. 악몽은 참 이치에 맞지 않는 꿈이다. 꾸는 동안 너무나 괴롭고 인생에 아무런 도움도 안 될 것 같은 악몽은 대체 왜 꾸는 걸까? 인간으로서 살아남기 위해 우리가 악몽이라는 공포를 경험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줄리아의 하루는 차분하고 평온했다. 요가를 가르치며 정원을 가꾸고 하이킹을 하며 보내는 평범한 일상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밤은 조금 달랐다. 지난 몇 년 동안 줄리아는 꿈에서 부모님이 참수당하는 것을 목격하거나 칼로 누군가를 찌르는 등 끔찍하고 폭력적인 꿈을 계속해서 꿨다. 그녀는 종종 몸서리치며 잠에서 깨어났는데 꿈속에서 본 섬뜩한 장면들이 쉽사리 잊히지 않았다고 한다. 꿈에서 깨어나면 평범한 하루가 시작되고 꿈에서 느낀 끔찍한 감정들이 어느 정도 사그라진 후에도 꿈에서 본 무시무시한 장면들이 떠올랐고 악몽의 잔상은 점점 더 오래 지속되어 다음 날까지 머릿속에 남아있을 때도 있었다. 줄리아는 말 그대로 낮과 밤이 정반대인 혼란스러운 이중생활을 하고 있었다.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던 그녀는 낮 동안에는 긍정적이고 활기가 넘치는 일상을 보냈지만 밤에는 폭력적인 꿈과 끔찍한 상상으로 가득한 나날을 보냈다. 줄리아는 자기 내면에 그런 폭력적인 생각이 숨어있다는 사실이 몹시 괴로웠다. 왜 이런 악몽을 꾸는지, 악몽을 멈추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도통 알 수 없었다.
줄리아의 꿈속 세상과 깨어있는 삶은 왜 이토록 다른 모습인 걸까? 이 폭력적인 악몽은 대체 어디에서 온 것일까? 선주민 문화권에서는 악몽의 원인을 악령이나 악마 혹은 그 밖의 외부의 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여겼다. 또 다른 문화권에서는 악몽이라는 용어 자체가 없는 대신 이를 의식의 경계로 통하는 창문으로 간주하기도 한다. 하지만 사실 악몽은 꿈과 마찬가지로 신경생물학의 산물이다. 본질적으로 악몽의 어두운 환영도 나로부터 생겨난 것이다. 많은 이에게 악몽은 수면의 불청객처럼 느껴진다. 악몽은 우리 마음을 심장이 두근거릴 정도의 공포로 가득 채운 다음 결국 잠에서 깨어나게 한다. 당신을 괴롭히는 악몽이 끔찍이도 싫을 수 있다. 하지만 악몽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우리에게 꼭 필요하며 심지어 유익하기까지 하다. 악몽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악몽이 발생할 때의 나이, 원인, 그리고 악몽의 역할에 초점을 맞춰 생각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 악몽은 어린 시절 누구나 한 번쯤은 겪어봤고 또 일부 사람들에게는 성인이 되어서도 지속되는 유형의 꿈이다.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악몽은 무섭긴 하지만 어린아이가 정체성과 자아감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된다. 그리고 악몽이 어린아이들의 일상에 지장을 주는 경우는 거의 없다. 반면 성인이 주로 경험하는 악몽은 섬뜩할 뿐 아니라 일상생활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악몽은 일종의 심리적 온도계 역할을 하는데 스트레스나 불안, 트라우마에 의해 유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악몽이 너무 심하거나 만성적으로 일어난다면 악몽 장애,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높은 수준의 공포나 불안을 느끼는 악몽을 꾸며 개인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장애를 의심해 볼 수 있다. 트라우마로 인한 악몽에 대해서는 뒤에서 더 자세히 다루고 악몽에 대해 어느 정도 사전 지식이 생겼다면 지금부터는 악몽과 일반적인 꿈의 차이점부터 알아보자. 악몽은 나쁜 꿈 그 이상이다. 악몽은 단순히 뒤숭숭하고 불쾌한 기분 나쁜 꿈과는 다르다. 나쁜 꿈은 예를 들어 버스를 놓치거나 싫어하는 사람과 대화를 해야만 하는 것처럼 우리가 감정적으로 부정적이라고 느끼는 꿈이다. 반면 악몽은 길고 생생하며 끔찍해서 결국 잠에서 깨어나게 만드는 것이 특징이다. 악몽의 내용은 대개 생존, 신체적 온전성, 안전 또는 자존감에 대한 위협과 관련이 있고 정서적인 분위기는 두려움이다. 또한 악몽은 강렬한 공포, 분노, 슬픔, 혼란, 심지어 혐오감까지 불러일으킬 수 있다. 악몽은 우리를 잠에서 깨울 뿐 아니라 깨어난 후에도 꿈에서 본 무서운 사건을 생생하게 떠올리게 한다. 악몽의 줄거리는 행복한 꿈과는 아주 다르다. 행복한 꿈 목표를 추구하는 꿈은 은유적인 경향이 있는 반면 악몽은 직설적인 경우가 많다. 즉 일반적으로 악몽에서는 어떤 현실적인 방식으로 꿈속의 자아가 위협받는 상황에 놓인다. 다른 유형의 꿈과 악몽의 또 다른 차이점은 감정 읽기 능력이다. 평범한 꿈에서는 등장인물의 동기나 감정을 유추할 수 있는 경우가 많지만 악몽에서는 상대의 마음 읽기 능력이 사라진다. 마음을 읽을 수 없는 적의 사실적인 위협에 직면하면 자의식이 고조된다. 즉 악몽은 나 자신과 타자의 대결이다. 꿈에서 죽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만약 꿈에서 죽으면 실제로 죽게 된다 라고 하는 유명하고 오래된 속설이 있다. 이 잘못된 속설의 출처는 불분명하지만 여러 세대에 걸쳐 전해져 왔다. 사실을 얘기하자면 꿈에서는 죽을 수 있지만 대개 죽기 전에 잠에서 깬다. 꿈 자체가 사람을 죽일 수는 없지만 강력한 감정적 꿈에서 비롯된 생리적 스트레스는 실제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 악몽을 꾸면 우리 뇌에서 감정적 경험을 처리하는 편도체가 활성화되어 호흡이 빨라지고 불규칙해진다. 이어서 땀을 흘리고 심박수가 급상승할 수 있다. 악몽을 꾸는 사람의 심박수를 살펴본 결과 분당 64회였던 심박수가 불과 30초 만에 152회로 치솟은 기록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악몽은 그 내용이 머릿속에 오랫동안 남을 수는 있어도 신체에는 지속적인 영향을 남기지 않는다. 악몽은 자면서 겪는 아주 주관적이고 사적인 경험이자 시각적, 감정적 변화를 일으키는 롤러코스터와 같다. 그렇다 보니 악몽 역시 깨어난 후에 기억한 내용을 토대로 연구하고 평가하는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다. 누구나 악몽을 꾼다. 악몽은 삶의 경험, 식습관, 나이, 개인적 습관에 의해 좌우되는 것도 아니며 아무리 평온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하더라도 그조차 악몽을 막아주는 보호막이 될 수 없다.
또한 악몽의 테마는 무작위적이지 않다. 악몽은 뉴런이 불길한 오르간 음악을 배경으로 산발적으로 발화하며 만들어내는 형상이 아니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줄거리를 갖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문화권을 막론하고 어느 정도 성장한 이후에 가장 흔히 꾸게 되는 악몽의 주제가 있는데 그중 5가지를 소개해보자면 다음과 같다. 실패하거나 무력감을 느끼는 꿈, 신체적 공격을 당하는 꿈, 사고를 당하는 꿈, 누군가에게 쫓기는 꿈, 건강에 문제가 생기거나 죽는 꿈. 이처럼 나쁜 꿈 그 이상의 특징과 의미를 가지고 있는 악몽은 놀랍게도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처음으로 기억하는 꿈인 경우가 많다. 또 누구에게나 주기적으로 꾸는 악몽 하나쯤은 있을 만큼 우리와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지만 더 이상 꾸고 싶지 않는 악몽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자. 이 포인트에서 제가 반복적으로 자주 꾸게 되는 악몽 얘기를 해도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가장 무서워하는 악몽은 일종의 자각몽입니다. 꿈을 꾸는데 그 꿈 속에서 내가 지금 악몽에 들어왔다. 나 지금 또 꿈의 굴레에 갇혔다라고 꿈을 꾸는 거예요. 내가 도저히 깨어날 수가 없이 꿈속에서 꿈을 꾸는 꿈을 꾸거든요. 근데 왜 무섭고 악몽이냐면 꿈속에서 꿈을 꾸는데 내가 원하지 않는 굉장히 끔찍한 꿈을 반복해서 꿔야 되는데 깰 수가 없어서 악몽인 꿈을 꾸는 거예요. 이게 좀 이상하죠. 예를 들어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그 반복적으로 꾸는 악몽을 꾸게 되면 특정 방이 나와요. 그리고 그 방에서 내가 침대에 있는데 나는 이제부터 악몽을 꾸게 된다라는 거를 자각하는 게 그 악몽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나서 꿈속에서 깰 수 없는, 내가 멈출 수 없는 그 악몽이 시작되는 거는 꿈속에서 꿈이 시작되는 순간이에요. 그럼 다시 눈을 뜨거든요. 그럼 꿈속에 꿈에 있어요. 마치 인셉션처럼. 근데 그 꿈속에서 살아있는 상태로 몸이 찢기기도 하고 괴물에게 잡아먹히기도 하고, 이 꿈 얘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좀 신기하죠.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도 갑자기 악몽 얘기가 나오니까 대체 나의 악몽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뭘까? 만약 제가 과학자가 아니라 뭔가 전생을 믿는 사람이었다면 내 꿈속에서 죄 많은 전생들 하나하나를 다 경험해야 되는 어떤 형벌을 받는 그런 꿈으로도 볼 수가 있을 텐데 왜 그런 꿈을 꿀까요? 뇌과학자지만 저도 궁금할 때가 많습니다. 그 꿈에 대한 실마리를 좀 얻어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악몽에 대한 2장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에서 악몽을 가장 많이 꾸는 시기. 애초에 인간은 왜 악몽을 꾸는 걸까? 악몽에 과연 어떤 이점이라도 있는 것일까? 사실 나는 악몽이 개인뿐만 아니라 인류에게 여러 가지 면에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가장 중요한 이점은 생애 초기에 나타나는데 그 방식은 아마 여러분을 놀라게 할 수도 있다. 악몽은 흥미롭게도 평생에 걸쳐 예측 가능한 패턴으로 펼쳐진다. 우선 어린이는 성인보다 약 5배가량 더 자주 악몽을 꾼다. 어린이들이 경험하는 악몽에는 넘어지거나 쫓기거나 사악한 존재가 등장하는 경우가 많은데 전 세계 모든 문화권의 아이들이 보고한 꿈 내용에 따르면 괴물, 악마, 초자연적인 존재가 꿈에 등장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떻게 사랑과 보호를 받으며 자란 아이들이 무서운 괴물을 떠올릴 수 있을까? 어린 시절의 악몽이 왜 이런 특징을 보이는지 그 이유를 정확히 증명해내는 것은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아이들이 꾸는 악몽의 패턴과 주제를 살펴보면 어느 정도 유추는 가능하다. 먼저 아이들의 무서운 꿈이 어디에서 자라나는지 생각해보자. 어린 시절의 악몽은 인지 능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시기에 찾아오는데 이때는 언어와 사회성이 발달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아이들은 집에서 부모, 형제, 자매, 친구 및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자신이 세상에서 누구인지에 대한 감각을 처음으로 깨우친다. 동시에 밤에는 잦은 악몽을 경험한다. 나는 이 2가지 측면이 서로 얽혀 있다고 생각한다. 이유를 설명하자면 이렇다.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꿈을 꿀 수 있는 게 아니며 필요한 발달 과정을 거치며 꿈을 꾸는 능력도 함께 발달하기 시작한다. 꿈속에서와 깨어있을 때의 상상력이 함께 성장하는 셈이다. 아이들이 3차원 세계를 상상할 수 있는 시각적, 공간적 능력이 발달하면서 꿈은 더 이상 정지된 이미지가 아니라 영상과 비슷해진다. 5살 정도가 되면 스스로가 꿈속의 인물이자 꿈속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이는 기어다니거나 걷는 법, 자전거 타는 법을 배우는 것과 같이 정상적인 발달 단계다.
그리고 아이들의 악몽은 이때부터 시작된다. 어린 아이들이 악몽을 더 무서워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꿈과 현실의 차이를 구분하는 인지 능력이 덜 발달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악몽을 꾼 5살짜리 아이에게 그건 다 꿈이야, 걱정하지 마 라고 말해준들 아이에게는 크게 위로가 되지 못한다. 광범위한 연구 덕분에 우리는 아이들이 몇 살 정도가 되어야 자신의 꿈이 다른 사람은 볼 수 없는 상상 속 사건이라는 것을 이해하는지 알고 있다. 아이의 발달 과정에서 꿈속의 자아와 악몽이 동시에 나타나는 것은 우연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악몽은 모든 어린이가 타인과 진정으로 분리된 독립적인 자아를 형성하고 꿈꿀 때의 생각과 깨어있을 때의 생각을 구분하는 데 도움을 주는 보편적 인지 과정일 수 있다. 어른이 된 우리는 자아라는 개념을 자주 생각하지 않는다. 이미 우리 자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자신이 누구인지 알며 개인으로서의 존재, 성격과 신체적 특징, 생각과 감정, 부모, 자녀, 형제자매, 파트너, 친구, 동료, 이웃 등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다. 인간이 된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복잡한 사회적 환경을 헤쳐나가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내적, 외적 감각을 서사적 자아, narrative self 또는 사회적 자아, 소셜 셀프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어른에게는 매우 당연한 이 감각들이 아이들에게는 전부 새로운 영역이다. 한 개인이 되는 것은 학습 과정이다. 아이들은 이제 막 자신만의 풍부하고 독특한 내면의 세상과 가족, 집단, 동네와 이웃, 학교, 사회, 문화 등 현실 세계에서의 자신의 위치를 이해하기 시작한다.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되면 아이들은 더 많은 독립심과 자신감을 느끼게 되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배우려는 의지가 더 강해질 가능성이 있다. 이제 5세, 6세 정도의 아이들이 꾸는 전형적인 악몽에 대해 알아보자. 이 시기의 아이들은 대개 꿈속에 등장하는 괴물과 대립해서 싸우는 악몽을 꾸는데 이 꿈을 꾼 아이들은 연구자들에게 꿈속 괴물이 자꾸 자신의 마음에 침입하려고 한다고 말한다. 즉 아이들은 자신의 마음과 싸우는 괴물을 스스로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나라는 존재를 위협하는 사악한 괴물을 마주하는 것. 이렇게까지 자아가 위협받는 상황은 이 나이대 아이들에겐 꿈이 아닌 다른 곳에서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정신이 성숙하고 발달하는 만큼 악몽도 자주 나타나며 10살이 될 때까지는 그 빈도가 줄지 않는다. 12살 무렵부터는 여자아이들이 남자아이들보다 악몽을 꿀 확률이 더 높아지는데 여자아이의 악몽에는 사람이나 작은 동물이 공격자로 등장하는 반면 남자아이의 악몽에는 괴물이나 큰 동물이 더 자주 등장한다. 연구에 따르면 아이들이 겪는 사회화 과정이 이러한 차이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사춘기를 보낸 이후부터는 점차 남녀의 차이가 줄어들기 시작한다. 짐작할 수 있듯이 청소년기의 꿈에서는 친구나 사회적 환경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며 이 시기에 이루어지는 인지적 성숙과 함께 악몽의 빈도가 감소한다. 예외적인 경우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PTSD라고 불리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줄리아처럼 성인이 되어서도 뚜렷한 원인 없이 악몽이 자주 반복되는 경우는 훨씬 드물다. 어른들의 악몽은 주로 수면을 심각하게 방해하거나 일상에 문제를 일으키진 않는다. 이 정도 증상을 동반하는 경우라면 악몽 장애를 의심해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더 자세히 다뤄보겠다. 어른이 되어도 여전히 악몽을 꿀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한 달에 한 번 정도로 그 빈도가 훨씬 줄어들며 생활 스트레스로 인해서 유발될 수 있다. 악몽의 내용도 어른이 되어가면서 조금씩 변한다. 어린 시절 악몽에 나왔던 괴물은 더 이상 등장하지 않지만 대신 대인관계에서의 갈등, 실패와 무력감처럼 보다 현실적인 주제로 악몽을 꿀 가능성이 더 높다. 또한 평소의 꿈보다 낯선 인물이 훨씬 더 많이 등장하는 경향이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어린 시절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악몽의 내용은 달라져도 핵심은 변하지 않는다. 우리는 꿈속의 자아가 다른 어떤 존재로 인해 위협을 받는다는 점이다. 일반적인 꿈과 마찬가지로 악몽 역시 인지적 발달의 결과다. 꿈이라는 세계에서 악몽이 그려나가는 궤적을 살펴보면 수많은 꿈들 중에서 악몽이 가장 주목할 만한 유형의 꿈이라는 걸 알 수 있다. 악몽은 일상적 경험으로는 불가능한 방식들로 마음을 훈련하여 우리의 자아를 형성하고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 다시 말해 악몽은 우리의 발달에 꼭 필요한 것일 수 있다.
악몽은 심리적으로나 생리적으로나 부담이 큰 현상이다. 악몽을 꾸면 호흡이 빨라지고 심박수가 급상승하며 강렬한 감정을 경험할 수도 있는데 이 모든 것을 수행하는 데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어떤 특성이나 행동에 많은 에너지가 소모될 경우에는 반드시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 다시 말해서 악몽이 어떤 식으로든 인간에게 유용하지 않았다면 악몽은 진화생물학적으로는 진작에 퇴화했을 거라는 뜻이다. 우리가 여전히 악몽을 꾸고 있고 악몽에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투자하고 있는지를 생각해보면 악몽은 여러 세대에 걸친 진화의 압력 속에서 어떠한 쓸모로 인해 살아남을 자격을 얻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악몽의 유용함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보통의 꿈과 구별되는 악몽의 특징을 생각해보자. 먼저 악몽은 놀랍게도 세대를 거쳐 대물림될 수 있다. 연구자들은 가족 내에서도 악몽을 자주 꾸는 집단을 발견했으며 3,500쌍 이상의 일란성 및 이란성 쌍둥이를 대상으로 한 핀란드의 연구에서는 실제로 악몽과 관련된 유전자 변이가 발견되었다. 악몽을 꿀 가능성이 유전적으로 전달될 수 있다면 악몽 자체도 유전될 수 있을까? 사실 우리는 조상들로부터 고전적인 악몽의 각본을 대대로 물려받고 있는 건 아닐까? 사실 PTSD를 제외한 대부분의 악몽은 낮에 겪은 정신적 자극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그저 심장을 두근거리게 하는 공포와 두려움으로 짜인 각본을 따르는 것처럼 보인다. 맹수가 쫓아오거나 절벽에서 떨어지거나 누군가에게 공격을 받는 등 악몽의 전형적인 각본은 우리 유전자 코드의 이중나선에 짜여 있는 것은 아닐까? 이건 사실 터무니없는 생각은 아니다. 어떤 종의 행동이 신체적 특성과 마찬가지로 자연 선택의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해보면 생존에 유리한 행동 특성이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달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예를 들어 유전자가 주의력이나 작업 기억과 같은 인지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이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악몽을 꾼다라고 하는 것 역시도 유전자를 통해서 다음 세대에게 전달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한 세대에서 학습된 행동 특성이 다음 세대로 전달되는 또 다른 방법은 후성 유전, 에피제네틱스라고 부르는데, 이건 유전자 자체를 통해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유전자가 활성화 혹은 비활성화될 수 있는지 그 발현을 조절하는 메커니즘이다. 악몽을 꾸는 성향이 부모에게서 자식으로 전달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할 때 우리 조상들의 꿈이 후성 유전학적 메커니즘을 통해서 우리의 잠자는 정신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성인이 되어서도 악몽을 꾸는 사람의 경우에는 어떻게 이 악몽의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악몽은 너무나 강렬하고 잊기 힘든 꿈이기 때문에 이번 장의 서두에서 소개한 줄리아처럼 깨어있는 동안에도 불안감을 높일 수 있다. 악몽을 꾼 다음 날에는 대부분 사람들이 악몽을 꾸지 않았던 때보다 더 불안하고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것이 일반적이다. 수면 일기를 쓰는 간호사를 분석한 한 연구에 따르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날에 악몽을 더 많이 꾸고 악몽을 꾼 다음 날에는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악몽과 스트레스는 건강하지 않은 악순환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악몽을 자주 꾸게 되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수면을 아예 피하고 싶어진다. 잠들지 않으면 악몽도 꾸지 않을 테니 말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스스로 유발한 불면증은 일주기 리듬을 더욱 어지럽혀서 악몽의 빈도를 높일 뿐이다. 그렇다면 반복된 악몽을 대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꿈을 꿀 때 우리의 주의는 내면으로 향하고 상상력 네트워크가 활성화된다. 그렇지만 그것이 자율적으로 작동하는 것은 아니다. 꿈은 우리 뇌가 만들어낸 것이고 마음 상태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즉, 우리 자신이 꿈에서 능동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뜻이다. 연구자들은 자기 암시 또는 꿈 배양, Dream Incubation이라는 과정을 통해 꿈을 특정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방법은 이렇다. 먼저 잠들기 전에 나는 어떤 것에 대한 꿈을 꾸고 싶다 라고 소리내어 말해보는 것이다. 꿈에서 만나보고 싶은 사람이나 아니면 꿈속의 상황을 머릿속에서 구체적으로 그려보는 것도 좋고, 침대 옆 협탁에 꿈을 꾸고 싶은 대상의 사진을 붙여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꿈은 시각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이런 방법들은 꿈의 언어로 말하는 것과 같다. 불안과 스트레스는 악몽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낮 동안 불안을 낮추기 위한 치료나 요법을 활용하면 악몽의 빈도를 줄일 수 있다.
꿈은 우리의 감정 상태를 반영하므로 잠들기 전에 명상이나 요가와 같은 차분한 루틴을 만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잠들기 전에 기분을 바꿈으로써 꿈을 조절하는 것이다. 끔찍한 악몽이 평화로웠던 일성을 망가뜨렸던 줄리아는 친구의 제안을 받아 치료사를 찾아갔다. 거기서 이미지 리허설 요법이라는 것을 배웠는데 이 치료의 목표는 악몽의 내용을 재구성하여 그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다. 숙련된 전문가가 안내하는 이미지 리허설 요법은 보통 4번의 세션으로 구성되며 2단계 과정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처음 2 세션에서는 악몽이 수면에 미치는 영향과 악몽이 어떻게 학습된 행동으로 발전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이어지는 2번의 세션에서는 낮 동안의 이미지와 리허설을 통해 악몽의 줄거리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방법을 배운다. 이 기법은 잘 설계된 연구를 통해 엄격하게 개발되었으며 치료 세션이 끝난 후 많은 사람의 악몽이 개선되면서 그 효과를 입증한 방법이다. 악몽은 모든 꿈과 마찬가지로 상상의 산물이기 때문에 악몽의 근원이 되는 바로 그 상상력을 이용하여 악몽의 끔찍한 순간에서 벗어날 수 있다. 거칠고 어두운 상상의 비행을 같은 내용의 더 밝은 버전으로 바꾸어 조정하는 것이다. 악몽을 치료하는 또 다른 방법은 자각몽이다. 자각몽은 이미지 리허설 요법과 비슷한 방식으로 만성적으로 악몽을 꾸는 사람들에게 효과가 있다. 자각몽은 잠든 상태에서 자신이 꿈을 꾸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때 발생한다. 자각몽을 꾸는 사람은 미리 재구성한 꿈의 대본을 준비하는 대신 악몽을 꾸는 그 순간 꿈속에서 바로 변화를 줄 수 있다. 연구에 따르면 자각몽은 악몽의 빈도를 줄일 뿐 아니라 악몽을 덜 무섭게 만들 수 있다고 한다. 자각몽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은 모든 사람이 악몽을 꾸는 동안 꿈을 자각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자각몽 실험 참가자들이 악몽을 덜 꾸었고 악몽 자체에 변화가 있었다고 보고했다. 악몽을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만으로도 악몽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악몽이 PTSD로 인해 생긴 거라면 이와는 조금 다른 과정이 필요한데 이거는 악몽이 사람의 상상력이 아니라 실제 트라우마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 저도 반복적으로 꿨던 꿈속의 꿈에 갇히는 경험을 자각몽 기법을 통해서 좀 약화시켰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그 악몽을 꾸게 되면 그 악몽에서 깨지는 않지만 꿈속의 꿈에 들어갔을 때 자각몽을 활용해서 나는 지금 꿈을 꾸고 있고 이 꿈을 바꿀 수 있어. 다른 꿈으로 들어갈 수 있어. 라는 이야기를 스스로에게 꿈속에서 되뇌이면 내가 꾸는 꿈을 바꾸면서 꿈속의 꿈에서 깨는 것은 가능했거든요. 그래서 참 신기한 꿈이긴 하지만 꿈 안에서 내가 꿈을 꾸고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는 순간 그 꿈에 대한 제어 능력이 생겨서 내가 배우처럼 주인공처럼 꿈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내 꿈의 영화 감독처럼 내가 어느 정도 스토리를 바꿀 수 있고 카메라의 포커스를 바꿀 수 있다라는 것이 그 악몽이 너무 크게 무섭지 않게 만들어주는 방법이기도 했죠. 우리가 악몽을 왜 꾸는지 종합해보면 어린 시절에 꾸는 악몽의 경우에는 우리의 자아 발달과 밀접한 연관이 있고 우리가 건강한 자아를 가져가는 데 있어서 이 악몽의 경험이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어른이 되어서 꾸는 악몽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미지 리허설 요법이나 자각몽을 꾸는 것을 배우는 것을 추천하고 있기도 합니다. 2장의 마지막은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어요. 얼핏 보면 악몽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악몽은 우리를 괴롭게 할 뿐 아니라 우리가 깨어있는 동안의 삶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악몽이 불쾌하긴 해도 결코 부정적인 존재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악몽은 일상의 경험으로는 불가능한 방식으로 우리의 어린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어주며 주변 사람들과 분리된 개인으로서 우리 자신을 정의하고 인식하도록 도와주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악몽은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 책의 3장은 더 재밌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름 아닌 꿈속에서 펼쳐지는 욕망의 세계를 다루고 있거든요. 꿈과 욕망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전 세계 대부분의 사람들이 밤에 야한 꿈을 꾼다. 우리는 꿈속에서 새로운 파트너를 탐하기도 하고 현실과 다른 성욕을 갖기도 한다. 이 관능적인 이야기가 가진 힘은 대체 무엇일까? 그리고 꿈속에서 오르가즘을 느낄 수 있다는 말은 과연 사실일까? 우리의 숨겨진 욕망이 펼쳐지는 꿈속으로 들어가 보자. 에로틱하고 관능적인 꿈은 인간 본성의 일부다.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마음대로 멈출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폐경도, 성충동 약물치료도 에로틱한 꿈을 끝내거나 없애지 못하며 당신이 성적으로 활동적인지 금욕주의인지 결혼했는지 독신인지 등에 따라서 달라지지도 않는다. 관능적인 꿈은 인류 보편적 현상인 것이다. 전 세계에서 실시된 일반 인구조사에서 영국인의 90%, 독일인의 87%, 캐나다인의 77%, 중국인의 70%, 일본인의 68%, 그리고 미국인의 66%가 성적인 꿈을 꾼 적이 있다고 답했다. 적나라하게 묘사되는 성적인 꿈만 아니라 모든 관능적인 꿈을 포함하도록 질문의 범위를 넓히면 그런 꿈을 꾼 적이 있다라는 응답이 90%를 훌쩍 넘는다. 성적 이미지가 포함되는 꿈은 우리가 꾸는 꿈을 통틀어 약 12분의 1 정도로 추정된다. 연구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에로틱한 꿈에서 가장 흔하게 등장하는 이미지는 키스, 성교, 관능적인 포옹, 구강성교, 자위의 순서로 나타난다. 다양한 감각을 처리하는 대뇌피질에서 각 감각에 할당된 공간을 지도로 표현했을 때 혀와 입술의 감각을 처리하는 공간이 다른 감각에 비해 넓다는 점을 생각하면 키스가 관능적인 꿈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다는 사실은 놀랍지 않다. 사실 야한 꿈은 또 다른 형태의 상상력이다. 에로틱한 꿈을 꾸는데 현재 연애 여부가 영향을 미치긴 한다. 연애를 하고 있는 남성의 경우 그렇지 않은 남성에 비해 에로틱한 꿈을 꾸는 빈도가 더 높다. 여성은 파트너가 보고 싶을 때나 연애가 한창일 때 성적인 꿈을 더 많이 꾸는 반면 남성은 이러한 상황에서 에로틱한 꿈의 빈도가 잦아지지는 않는다. 하지만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한 가지 특징은 거의 모든 사람이 바람을 피우는 꿈을 꾼다는 것이다. 이 현상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꿈의 창조자로서 우리는 이 심야 드라마의 출연진과 무대, 스토리를 선택한다. 그렇다면 파트너를 두고 바람을 피우는 꿈은 내가 관계에 불성실하거나 적어도 관계에 있어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는 신호일까? 꿈을 꾸는 동안에는 논리적인 사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에로틱한 상상에 제동을 걸 수 없고 이에 대한 도덕적인 판단을 할 수 없다. 그래서 꿈속에서는 깨어있을 때 금기시되는 생각이나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성적인 시나리오를 써내려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꿈을 꾸는 동안에 일어나는 자유로운 사고방식은 깨어있는 동안에는 상상할 수조차 없는 여러 시나리오를 꾸며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놀라거나 조금 불편할 수도 있는 에로틱한 방식으로 상상력을 몰아가기도 한다. 오랫동안 연구자들은 깨어있을 때 하는 행동과 관능적인 꿈을 꾸는 것 사이에 연결고리를 찾으려고 노력해왔다. 야한 꿈은 대체 왜 꾸는 걸까? 연구자들은 성활동, 연애관계 만족도, 질투심이 많은지 여부를 비롯해 깨어있을 때 행동과 개인적인 특성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심지어 수면 실험실에서 수면을 취하기 전에 참가자들에게 포르노를 보여주며 에로틱한 꿈을 유도하려고 시도해보기도 했다. 이를 통해 연구자들이 발견한 사실은 놀라웠다. 에로틱한 꿈은 성관계 횟수와 관련이 없으며 자위행위 여부와도 관련이 없었다. 심지어 포르노를 얼마나 많이 보는지와도 관련이 없었고 야한 꿈에 관한 가장 정확도가 높은 예측 변수는 깨어있는 동안 얼마나 많은 시간을 에로틱한 환상을 그리며 보내는가 하는 것이었다. 이것이 얼마나 도발적인지 생각해보라. 깨어있는 시간 동안 실제로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꿈을 꾸는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그런데 왜 야한 꿈은 낮에 하는 상상들과는 관련이 있으면서 실제 성생활과는 관련이 없는 것일까? 이 질문의 답을 알고 싶다면 우리의 꿈을 조종하는 상상력 네트워크가 어떤 일을 하는지 떠올려야 한다. 만약 당신이 깨어있을 때 상상력이 활발하고 자주 몽상에 빠지는 경향이 있다면 창의적인 꿈을 꿀 가능성이 더 높고 같은 맥락에서 깨어있을 때 성적 상상력이 더 활발하다면 밤에 야한 꿈을 꾸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낮에 하는 몽상과 밤에 꾸는 에로틱한 꿈 사이에는 한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는데 그건 바로 낮에는 성적 욕망을 제한하는 집행 네트워크가 이런 생각을 억제한다는 것이고 우리가 자고 있는 동안에 이 집행 네트워크는 멈춰버린다는 것이다. 꿈의 해석을 썼던 프로이트는 이러한 꿈들이 잠재된 욕망의 발현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최신 연구자들은 이것이 정말로 나의 잠재된 욕망을 드러내기보다는 그냥 우리가 하고 있는 상상의 활동이 자고 있는 동안 더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 정도로 설명을 한다고 볼 수 있겠죠.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러한 야한 생각을 많이 하긴 하지만 그것이 실제로 꿈속에서 그러한 불륜을 상상하거나 다른 파트너를 만났다라고 해서 우리가 현실에서 실제로 그런 일을 할 확률이 높아지거나 정말로 그러한 것을 시도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자면 우리가 깨어있는 동안에는 상상 네트워크도 활동하고 있고 그것을 억제하고 다른 일에 내 생각을 집중할 수 있는 충동제와 억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집행 네트워크도 동시에 깨어있는데 자고 있고 꿈을 꾸는 동안에는 기본적으로 이 집행 네트워크가 작동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수학적 계산을 잘하고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고 있는 동안에는 똑같은 수학적 계산을 수행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같은 잣대로서 꿈속에 나와 깨어있을 때의 나를 보는 것은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신경과학 연구와 수많은 꿈 일기에 따르면 불륜을 저지르는 꿈이 바람을 피우고 싶은 욕망의 신호일 가능성은 낮으며 그저 상상력 네트워크가 작동하는 것일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꿈에서 바람을 피우는 것은 관계에서 벗어나려는 욕구라기보다는 호기심과 정상적인 성적 흥분의 신호일 수 있다는 뜻이다. 꿈에서 다른 성적 지향을 탐구하는 것도 비밀스럽거나 억압된 욕망의 신호가 아니라 건강한 상상력의 작용이거나 혹은 종족 번식을 위한 뇌의 준비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에로틱한 꿈은 현재의 연애 관계가 건재한지 아닌지 또는 이전 연애 상대와의 관계를 얼마나 잘 극복했는지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려주기도 한다. 다만 우리가 예상했던 방식이 아닐 수도 있는 것이다. 에로틱한 꿈은 욕망이나 질투, 사랑, 슬픔, 기쁨과 같은 강한 감정을 불러일으켜 꿈에서 깨어난 후 파트너에 대한 감정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강력한 힘을 갖고 있다. 꿈속에서 느끼는 감각과 마찬가지로 뇌는 적어도 이러한 감정은 현실로 인식한다. 연구자들은 꿈에서 파트너와 갈등을 겪었다면 다음 날에도 갈등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건재하지 않은 관계에서는 바람을 피우는 꿈을 꿨을 때 다음 날 파트너에 대한 애정과 친밀감이 감소하는데 영향이 미친다. 하지만 이러한 사랑과 친밀감의 저하는 원래 충실하지 않거나 불안한 관계에서만 발생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건강하고 건재한 관계에서는 꿈에서 불륜을 저지른다고 해서 관계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렇다면 파트너에 대한 에로틱한 꿈을 꾸는 것은 좋은 신호일까? 답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이다. 연인과의 사이가 깊어지고 있거나 안정적이라면 파트너와 사랑을 나누는 꿈을 꿨을 때 다음날 애정도가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반면 관계가 좋지 않을 때 파트너와 성관계를 갖는 꿈을 꾸었다면 다음날 오히려 친밀감이 떨어질 수도 있다. 그 이유는 아직 명확하지 않지만 에로틱한 꿈의 장면과 실제 문제가 있는 관계 사이의 간극이 더 큰 불만족을 유발하는 것일 수 있다. 야한 꿈은 현재의 연애 관계뿐 아니라 과거의 관계에 대해서도 통찰을 보여주기도 한다. 헤어진 연인은 우리 삶에서 사라진 뒤 오랜 시간이 지나도 꿈에 나타날 수 있고 실제로 드물지 않게 나타나기도 한다. 현재 연인이 등장하는 꿈은 함께 무언가를 하는 꿈일 가능성이 높지만 전 연인에 대한 꿈은 에로틱한 꿈일 가능성이 더 높다. 이를 두고 헤어진 애인을 그리워한다는 의미로 생각하기 쉽지만 여러 연구에 따르면 사실 그 반대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전 연인이 등장하는 에로틱한 꿈은 오히려 이별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생물학적인 관계를 돌아보면 뇌는 에로틱한 사고에 적합하게 발달해왔다. 판타지, 야한 꿈, 그리고 궁극적으로 인간의 섹슈얼리티. 이 모든 것은 번식이라는 본질적인 욕구에서 비롯되고 이 욕구는 성행위 이상으로 확장되어 우리 마음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감정, 흥분, 욕망의 깊이를 이끌어내서 꿈으로 표현되는 것임을 기억하자. 악몽에 대한 얘기에 이어서 야한 꿈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흥미로웠는데요. 사실 우리가 기존부터 알아왔던 어떤 프로이트적인 숨겨진 욕망의 발현, 나의 무의식이 욕망하고 있는 것들이 꿈에 드러난다. 이렇게 해석하던 시기가 있었지만 현대의 뇌과학자들은 그렇게 보기보다는 상상 네트워크와 집행 네트워크, 그러니까 수행 네트워크라고 불리는 두 시스템을 통해서 이러한 꿈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자, 이 책은 총 9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4장은 꿈과 창의력 이야기고요. 이 얘기는 지난 책에서도 잠깐 했지만 꿈속에서 들었던 선율을 실제 현실에서 작곡했던 작곡가라든지 아니면 꿈속에서 분자 구조를 발견했던 케쿨레의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우리가 잠을 자고 꿈을 꾸는 동안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새로운 영감을 받게 된다. 그래서 문제 해결력을 높이고 창의성을 높이는데 꿈을 활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흥미로운 것은 내가 어떤 꿈을 꿨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꿈속에서 어떠한 행위를 했는가 꿈에 드러나는 것들에 따라서 이 꿈이 나의 건강에 대해서 말해주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도 그 다음 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5장에서는 꿈이 당신이 걸리게 될 병을 알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특정 꿈을 꿨을 때 그 꿈이 어떤 종류의 정신질환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알려주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죠. 굉장히 흥미로웠던 내용은 20세기 중반 레닌그라드 신경학 연구소에 바실리 카사트킨이 350명 이상의 환자가 기록한 꿈 보고를 연구했을 때 신체적 질병이 꿈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내린 연구였습니다. 1600건 이상의 꿈 보고 중에서 환자들이 꾸는 꿈의 90%는 전쟁이나 화재, 부상 같은 부정적인 그러한 케이스였는데요. 몇몇 질병의 경우에는 그 임상적인 증상이 나타나기 이전에 꿈에서 질병의 징후가 먼저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대표적으로 파킨슨병이나 루이 소체 질환의 경우 그 병이 실질적인 신체적인 증상으로 나타나서 진단되기 이전부터 특정 종류의 꿈을 통해서 징후를 볼 수 있었다라고 하고요. 또 마찬가지로 위궤양과 같은 소화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의 경우에도 반복적으로 메스꺼움을 느끼거나 구토를 하는 꿈을 꿨었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꿈을 통해서 건강 상태를 미리 알 수 있다라는 그런 연구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울증이나 중독의 경우에도 꿈의 변화가 나타난다고 해서 특정 종류의 꿈을 꿨을 때 그 꿈이 나의 정신적인 상태, 신체적인 상태를 대변해 줄 수 있다라는 얘기가 좀 흥미로웠고요. 그 이후에 6장, 7장에서는 자각몽 이야기와 자각몽을 꿀 수 있도록 스스로를 훈련시키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들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흥미롭게 봤던 연구들은 자각몽을 꾸는 것이 실제 삶 속의 나의 능력치를 높여줄 수 있는가라고 하는 연구들이었는데요.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교의 멜라니 쉐들리히 박사의 경우에는 자각몽 연습이 신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 검증해 보기로 했습니다. 여기서는 자각몽을 꾸는 사람들에게 꿈속에서 다트를 던지거나 멀리 떨어진 컵에 동전을 던져서 넣도록 요청했는데요. 자각몽 연습을 했던 것이 실제로 이러한 능력치를 높여줘서 자각몽을 꾸는 사람들이 더 높은 신체 능력을 보여주게 됐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다른 연구에서는 뮤지션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는데요. 뮤지션들의 경우가 자각몽을 꿨을 때 연주 실력이 향상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 책에는 많은 흥미로운 내용들이 나왔지만 마지막 9장에서는 우리가 꿈을 꾸는 이유가 무엇일까에 대한 통찰을 나누고 있는데요. 바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꿈에 수반되는 독특한 신경화학적, 생리적 변화를 통해서만 가능한 경험은 꿈을 더 특별한 존재로 만든다. 우리에게는 오직 꿈을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는 정신적 세계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 깨어있는 시간에는 아무리 노력해도 꿈을 꿀 때와 같은 방식으로 사고할 수 없다. 꿈에 주목해야 할 가치가 바로 여기에 있다. 우리는 다른 방법으로는 얻을 수 없는 통찰력을 꿈을 통해 얻을 수 있다. 꿈은 우리 인생에서 서로 다른 시기의 사람들, 서로 관련이 없어 보이는 사건들, 과거에 일어났던 일과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연결할 수 있다. 내가 꿈에 의미와 목적이 있다고 확신하는 것은 꿈의 강력한 신경생물학 때문이다. 그렇기에 꿈을 고찰하는 것은 온전한 삶, 성찰하는 삶에서 중요한 요소가 된다. 꿈의 의미를 생각하는 데에는 성찰과 자기인식이 필요하다. 꿈은 우리 자신을 더 깊이 들여다보고 꿈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이끈다. 꿈의 의미를 살펴보는 데 시간을 들이면 우리 자신의 감정에 대한 인식과 수용력을 높이고 삶에 대한 중요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으며 더 큰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 꿈은 초월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 당신이 잠든 사이의 뇌과학이라는 책을 함께 읽어봤는데요. 꿈,
정말 수천 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미스테리하게 꿈에 많은 의미를 부여해왔죠. 저는 굉장히 흥미롭게 봤던 것이 꿈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 안에 들어있는 두 가지 중의적인 의미예요. 나는 꿈이 있습니다. 나는 이 꿈을 꼭 이루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우리는 살면서 목표점으로 이상으로 지향하는 무언가를 얘기하기도 하지만 또 밤에 자면서 경험했던 것들을 나 이런 꿈을 꿨어 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한국말에서만 그 꿈과 꿈이 같은 게 아니라 영어에서의 dream도 똑같고요. 독일어에서의 트라움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많은 언어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꿈도 마찬가지로 실제 삶 속에서 지향하는 바, 자면서 꾸는 꿈, 요 두 가지를 같은 언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그건 바로 우리가 왜 사는지, 살면서 뭘 이루고 싶은지 그것을 찾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밤에 자면서 꾸는 꿈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가 아닐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리고 내 삶의 목표와 의미를 찾아갈 수 있기 위해서는 편안하게 자고 자면서 제대로 꿈을 꿀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를 돌이켜 보면요. 내가 힘들었을 때일수록 꿈을 많이 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바쁘고 꽉 찼지만 행복하게 지나가는 하루들의 경우에는 밤에 꿈을 그렇게 많이 꿨던 것 같지 않아요. 근데 낮에 속상한 일들이 많았고, 그리고 지금 하루하루가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었던 그 시기를 떠올려 보면 굉장히 많은 꿈들을 꿨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고 싶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고 있는 동안에 우리가 꿈이라는 무대를 통해서 여러 리허설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살고 싶은 삶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꿈을 꾸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이루고 싶은 것들이 있다면, 그러한 꿈들이 있다면 밤에 자면서도 그 꿈들을 이뤄나가기 위해서 더 많은 다양한 꿈들을 잘 꾸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매일 밤 꿈을 꿉니다. 뇌는 그 꿈을 통해서 하루를 정리하고 감정을 정화하고 미래를 연습하기도 하죠. 그래서 어떤 과학자들은 꿈이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미래를 연습하는 과정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오늘 밤 여러분이 꾸는 꿈 속에서 여러분이 살고 싶은 미래를 미리 연습해 보시고, 그리고 그 미래가 언젠가 현실이 되기를, 그래서 여러분의 꿈이 실제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다 듣지 않고 여러분이 꿈속에서 저의 목소리를 듣고 있기를 바라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좋은 꿈 꾸고 편안히 주무시기를 기원합니다. Sweet dreams.